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7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좀 보는 주기가 짧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녹음을 다른 요일에 하니까 네. 또 금방 만났고 네. 그리고 스튜디오도 또 달라졌잖아요. 그쵸. 여기는 제 어떤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 홈그라운드에 와서 아주 네. 마음이 편한데 또 색다른 장소에서 또 색다른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이분이 나오시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2022년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앨범 뽕부터 뭐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까지 평단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음악가 이호공님과 오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호공님 모시기 전에 이번 주 그래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뮤직 저희의 추천곡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네네, 한번 네. 해보시죠.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노래는 걸그룹 하이키의 서울 Such a Beautiful City라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키는 뭐 작년에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 네. 노래로 역주행하면서 라이징했던 그쵸. 걸그룹이죠.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냈는데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와 같은 제작진이 했어요. 작곡 홍지상, 작사는 데이식스의 영케이. 그래서 이 팀 제가 보니까는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약간 희망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잡은 걸까 싶을 정도로 이 서울에서 좀 걱정도 되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작에서 이어지는 그런 곡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힘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네. 제 추천곡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리프라는 영국 출신 아티스트의 버티고라는 노래예요. 현기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노래는 네. 좀 신스 리프와 댄스 리듬이 주축이 된 그런 밝은 일렉 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감상하기에 되게 적합하고 밝은 청량한 멜로디를 갖고 있는 노래라서 쉽게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아티스트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그리프는 이제 영국 출신이고 2019년에 EP 미러 토크 이후로 쭉 싱글만 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이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해에 바로 브릿 어워즈에서 라이징 스타로 호명이 되기도 했고 네. 이 아티스트가 결국 대중적으로도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라서 요 싱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프 미리 한번 챙겨놓으면 좋겠네요. 네. 하이키의 서울 Such a Beautiful City 그리고 그리프의 버티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티스트의 음악 세계에 풍덩 빠져보는 시간 다이브 인투 뮤직. 우리의 뽕을 널리 알리고 계신 뮤지션 이호공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뮤브 찾아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황을 조금 찾아보니까 되게 국내외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투어부터 국내 단독 공연 또 국내외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공연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에도 다녀오셨는데 이때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또 공연하셨을 때 그 소감은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투모로우랜드는 음악적인 취향이 꽤나 확고한 그 페스티벌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하는 게 너무 엉뚱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꼭 벨기에뿐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뭘 해도 좀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현지 반응이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그 자체에는 사실 뭐 한국에서 뭘 해도 별 차이가 없는 반응이어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익숙했었고요. 뭐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죠. 일단 페스티벌 규모가 너무 커서 네.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들어보니까는 얘기를 투모로우랜드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네네. 국내 어떤 페스티벌이랑도 뭐 비교가 안 되고 거의 뭐 웬만한 놀이공원 부지만큼을 쓴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때도 이 뽕 음악들도 좀
나가고 했던 건가요? 사실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는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네.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는 거기까지 가서 절충을 할 바에는 네. 거기까지 갔으면 오히려 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절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더 그냥 좀 세게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더 함량을 좀 올려서 좀 세게 갔었죠. 작년에 그 독일 가셨을 때는 그때는 관객들이 막 춤도 추고 하는 반응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래도 좀 춤추는 관객들도 있고 했던가요? 되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바로 캐치를 한 분들도 계셨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음악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소위 그 뽕짝이라고 하면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 걸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현지 분들은 이 250님의 음악에 맞춰서 어떤 춤을 췄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관광버스 음악, 뭐 뽕짝 음악이라는 게 한 160 가까이 되는 꽤 빠른 속도의 음악인데 네. 160 BPM쯤 되면 사실 사람이 출 수 있는 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동작을 하는 춤 동작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 리듬에 반응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춤 동작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음악 자체를 실시간으로 느끼는 그런 동작이군요. 결국은. 네네. 그냥 우리나라 할머니들과 독일 할머니들의 동작이 똑같았고 네. 네. 거기서도 한국의 아저씨들과 벨기에 이제 투모로우랜드에 온 아저씨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관광버스 춤을 추던가 아니면 그냥 막 뛰어다니던가 둘 중에 네. 하나인 거죠. 무아지경으로. 네네. 그렇군요. 저는 그 7월 달에 세종문화회관 공연에 갔었거든요. 네. S 시어터에 있었던 그때 참 공연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뽕 앨범에 참여하셨던 게스트분들도 오셔서 같이 연주도 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분들과 같이 하는 라이브 무대는 처음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분들의 반응은? 일단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뭐 이를테면은 이정식 선생님께서는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은 뭐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보셨을 수도 있는 분이고 근데 네. 나운더 선생님이나 뭐 오승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잘 없는 경험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공연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랬고 그냥 네. 모두가 다 생소한 거고 모두가 다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오히려 그럴 때 느껴지는 설렘 같은 게 있는 거니까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때보다 그냥 모를 때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레임과 이런 걸 다 같이 즐겼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내기 너무 아까운 공연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셨었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관계자를 만났었거든요. 그 회사에 계신. 그래서 네. 공연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또 더 큰 데서도 해보고 하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걸 저만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좋은 공연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놀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막 즐기는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참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는데 연경 씨도 불과 네. 며칠 전에 보고 왔거든요. 공연하시는 걸. DMZ에 가서 네네. 이호님의 네네. 공연을 너무 재미있게 즐겼어요. 네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어떤 아무래도 뽕 앨범을 내시기도 하셨고 그런 뽕짝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어떤 음악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It's My Life 나오고 네네. 뭐 Force, FX 노래 나오고 네 박자 되게 여러 장르의 여러 시대 음악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런 믹싱으로 무대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네네. 되게 어떤 관객 타겟을 가지고 어떤 그런 무대를 꾸미신 건지 아니면 어떤 선곡 기준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글쎄요, 그냥 그 락 페스티벌의 감성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그 짬뽕도 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나락도 락이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음악들을 좀 섞어서 네네. 어쨌든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익숙한 음악들 위주로 좀 선곡을 하신 것 같았는데 특히 막 It's My Life 같은 선곡은 좀 정말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DMZ 못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올리잖아요. 영상 같은 것들을. 그러면은 DMZ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250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시는 세트들을 이렇게 간접 체험했는데 저도 참 놀랍고 재밌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DMZ 공연할 때
그 VCR로 관객을 잡잖아요. 그때 되게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요. 막 키스하고 막 손에 손잡고 막 둥글게 하고. 근데 그때 딱 250님을 보면 딱 요 세트에 집중하셔서 되게 어떤 그런 뭐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런 관객들의 모습을 다 보셨나요? 그 이제 카메라로 잡힌 영상을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 이제 약간 중앙에 계신 분들은 앞쪽에서 이제 주로 보거나 이런 쪽이고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약간 이제 음악은 그냥 배경 음악인 거고 네. 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주길 원하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아무거나 주면 우리가 알아서 놀겠다 하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같은 거가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펜타포트에서 처음 느꼈었어요. 락 페스티벌의 분위기라는 게. 네. 아무래도 소규모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더 바라보는 느낌에 가깝다면은 페스티벌은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이 되게 편한 느낌이 좀 있었고 마지막에 손에 손잡고 때는 점점 그 원형이 네. 커지다가 나중에는 그 중앙까지 그냥 다 네. 그냥 강강수월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락 페스티벌의 힘이고 또 그 풀냄새가 나는 야외에서 음악을 틀어놓고서는 같이 네. 논다라고 하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관객이랑 저랑 그냥 뭔가 들려주고 듣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지금 함께 같이 뭔가를 네. 하고 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았죠. 그때 많이들 또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250님 무대 보면서 다 벅차 올라가지고. 네. 네, 펜타포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는 걸 봤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펜타포트에서. 근데 점점 사람들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무리에 섞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막 같이 뛰고, 뭐, 약간 춤추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참 잊을 수 없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네. 오늘 250님과 이렇게 뽕 앨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좀 노래를 듣고 오려고 해요. 작년 발매한 그 화제 앨범 뽕 타이틀곡 두 곡이었잖아요. 그 네. 타이틀곡 두 곡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곡 뱅버스라는 곡은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을 이제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던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들은 욕심이었고 그 욕심들은 멋있는 척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심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 곡이 그러면 이 앨범의 대표곡이구나라고 했던 뱅버스라는 곡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은 왜 이 앨범이 뽕인지가 설명이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은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이 돼야만 했던 곡입니다. 네. 그리고 로얄 블루라는 곡은 이 앨범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배경은 무도회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도회장의 가장 격정적으로 뛰어노는 순간도 있지만 또 블루스 타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블루스 타임을 상징하는 이 앨범으로 쳤을 때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곡이 이 앨범을 가장 뭐 포괄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앨범의 핵심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님의 뱅버스 그리고 로얄 블루 듣고 오겠습니다. 250의 뱅버스 그리고 로얄 블루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인터뷰하신 것들을 쭉 보니까 이 뽕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들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답변을 보니 뽕이라는 거는 촌스러움 그렇게 얘기하신 인터뷰를 봤어요. 이 뽕이라는 게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만 뭔가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그 뽕 또 촌스러움 이런 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는 맛이잖아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새로 적응해야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오는 쉬운 사람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막상 손에 들고서 딱 눈앞에 놔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어디에나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산책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스피커로 그냥 USB로 그냥 들으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럴 때 스쳐 지나가면서 듣거나 아니면은 뭐 동묘 같은 데를 가면 우연히 듣거나 아니면 뭐 그냥 번화가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맨날 들리지만은 한 번도 내 손으로 들은 적은 없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각 잡고서는 이게 어떤 건지 보자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신 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집 반찬에 비유하셨던. 네네.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집 반찬을 대접하진 않지만은 그걸 우리가 항상 먹고 있고 또 좋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DNA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뽕이 우리 곁에 항상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트로트나 뽕 같은 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은 사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한테 실제 이호공님의 음악을 들려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셨는지가 궁금해요. 뭐 부모님 기준으로는 부모님께서는 뭐 객관적으로 듣진 않으셨겠지만은 뭐 그래도 오히려 뭐 피날레 같은 곡을 들으시면서 더 감성적으로 더 와닿게 느끼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나운도 선생님은 이제 그분은 정말 뽕짝 음악, 고속도로 음악을 거의 맨날 평생 해오신 분이니까 네. 그냥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하려고 하시는군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고 이정식 선생님께서도 이제 주변에 그 이정식 선생님은 이제 재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 주변의 동료 음악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재밌어했다, 좋아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뽕짝 음악, 뭐 트로트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 한해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DMZ에서 뭐 그 네 박자 같은 곡을 틀었을 때도 그렇고 사실 다 알잖아요.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곡도 사실 따라 부르더라고요. 네. 전곡을 다 따라 부르지 못해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 부분을 다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따라 부른 사람 중에서 그냥 왠지 모르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왜 알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뽕 트로트라고 하는 게 궁극의 대중음악인 네. 거죠. 근데 그 대중음악을 촌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자기 비하적인 네. 그냥 집 반찬이 이거 뭐 그냥 냉장고에 맨날 처박혀 있는 거지 뭐라고 하지만은 나는 밥 먹을 때 그거 없으면 밥 못 먹는 거기도 네,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대별로. 저는 사실 그 이호공님의 음악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길티 플레저를 좀 자극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이 음악을 틀었을 때 너무 좋고 즐기고 싶은데 그 말씀하신 촌스러움이라는 그런 인상 때문에 쉽게 즐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즐겼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MBC에서 방송할 때 그때 오후 프로그램이었거든요. 4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용님의 노래를 몇 번 튼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청취자 반응이 막 그래요. 처음에는 이 노래 뭐예요? 뭐 왜 이런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가요 프로그램이고 팝 프로그램이니까는 이런 선곡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그런 약간 항의 비슷한 문자들이 와요.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은 며칠 지나서 청취자들이 하나씩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 그때 여기서 틀어줬던 그 250이라는 뮤지션의 노래 너무 좋아서 그때 이후로 계속 듣고 있다. 이런 문자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히 사람들이 그런 거를 트로트 음악들 그리고 뽕 음악들을 내 손으로 막 찾아서 듣진 않더라도 이걸 진짜 다들 좋아하는구나 결국은.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궁극의 대중음악 이런 얘기가 참 공감이 갑니다. 지금 앨범 게스트가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던 뭐 나운도 선생님도 계시고 이정식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박사님 네네. 또 그분과의 음악 파트너 김수일님도 있고 뭐 양인자 선생님도 가사에 참여하셨고 엄청나신 분들이 참여했어요. 그분들한테 섭외를 할 때 뭐 제가 보니까는 편지로 설득을 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봤는데 네.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해 주십사 했을 때. 일단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뽕짝이라고 하는 그 접근 타이틀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 네. 이태원 양인자님이 뽕짝이 작사가냐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 만약에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면으로는 그 네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아니라 참여해주신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이런 새로운 시도 자체를 한다는 거를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거 하는구나, 신기한 거 하는구나 정도로 그냥. 흡족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흔쾌히 하셨군요, 다들. 네네. 오승원님 같은 분도 그때 힘들게
찾아서 섭외를 했다고 네. 그때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또 막상 하실 때는 녹음실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게스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익숙한 멜로디, 익숙한 목소리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뽕이. 네. 근데 또 어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운드적인 질감은 좀 기존의 곡, 기존의 목소리와 좀 어떻게 분리하려고 또는 어떻게 좀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각 곡마다 방향성은 다 조금씩 달랐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곡이 있을까? 뱅버스는 정말 전형적인 그냥 그 사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로얄 블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운드적인 참고는 별로 없었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냥 블루스 타임, 네. 블루스 타임 혹은 만약에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은 트랩과 섞어서 틀면은 웃기겠다 그냥 트랩을 듣고 있다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면은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었고 뭐 주세요 같은 곡이 가장 사운드적으로 깨끗하게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바라보고는 정말 그냥 주세요에서 추구했던 그런 매끈한 사운드와 기존의 뽕짝의 약간 투박한 사운드가 결합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믹스를 한 6, 7번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 한 2년 동안을. 가장 믹스하는데 고생을 많이 시켰던 곡이었고 모든 것이 꿈이었네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했던 환경이 정식 녹음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집에서 그냥 노래를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고 녹음을 하는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이걸 쓸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근데 거꾸로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노이즈들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섞여 있는 악기 소리들로 만들고 그냥 아예 그렇게 허름하고 투박한 공간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사운드를 구성을 하면 노래가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꾸로 거기서부터 편곡이 완성이 맨 처음에 한 2년 반 정도를 보컬만 놓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편곡이 한 일주일 만에 끝났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가지의 방향성이 있진 않았었는데 사운드적으로 그 다양한 곡들을 한 앨범으로 엮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들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일상의 소리들을 좀 녹음을 함으로써 좀 어떤 정말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로얄 블루에 나오는 그런 오케스트라 힛 네.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는 아마 2000년대까지도 가요를 많이 들으신 분들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네. 뭐 90년대 뉴잭스 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운드 소스고 그러니까 이미 그 소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로도 그냥 그 소리를 오히려 거꾸로 그 소리를 뽕짝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 썼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소리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앨범 저는 쭉 들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노래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다르고 뽕이라는 타이틀 아래 있지만은 이게 다 같은 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서 작업하면서 좀 각각의 방법론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공통점은 왠지 노래들이 슬프다? 서글프다? 약간 애달픈 어떤 정서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꿈이었네 앨범 시작하는 그 노래도 참 슬펐지만은 이상하게 휘날레 이 노래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곡처럼 지금도 막 자주 듣는 노래인데 들을 때마다 왠지 막 없는 추억이 생각나는 약간 노스텔지어의 어떤 정서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앨범 만드시면서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참 많이 고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정서가 그러니까 어떤 슬픔의 정서가 맞지만은 또 슬픔이 진짜 그 막 슬픔이 느껴져서 네, 슬픔을 네, 네. 슬프게 표현하는 뭐 진짜 오열하고 싶은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계속해서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슬픔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시간이 주는 기본적인 우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네. 특히 이제 바쁘게 뭐 움직이다가 어느 이제 잘밤이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약간의 허망함, 아 이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구나. 맞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일요일 밤에 느껴지는 아 이렇게 일요일이 갔구나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계속 깔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슬픔이
뽕짝의 기본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슬픔은 어떤 격하게 쏟아지는 슬픔이 아니라 그냥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런 정서 딱 그 정도 선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데 그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그게. 그렇게 은은하게 묻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네네. 네네. 지금 저희 계속해서 이제 추억 얘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뽕은 과연 어떤 음악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우공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대별로 각각의 딱딱 어떤 슬롯에 맞는 어떤 노스텔지어 코드가 딱딱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무너지는 시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 네.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듣는 음악은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듣는 음악은 엄마 아빠만 듣는 거였고 딱히 나랑의 접점이 없는 거에 가까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오히려 필름 카메라를 찾는다든지 네. 낡은 건물들이 많은 동네를 오히려 더 뭔가 재밌어 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SNS 같은 걸 꾸밀 때도 보면은 오히려 옛날에 뭐 되게 허접한 윈도우 화면 바탕화면 같은 뭐 이렇게 깨진 그래픽 네. 같은 걸 가지고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게 네. 그분들에게는 그게 신선하고 재밌는 거겠죠. 오히려 지금 시대의 건물들은 너무 다 효율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다 꽤나 뒤섞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그 이전 세대의 노스텔지아를 정말 우리 걸로 가지고 있던 세대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코요테라든지 네. 2000년대에 나왔던 90년대 나왔던 그런 가요들이 요즘에 10대 20대들에게는 힙한 그 무언가일 거고요. 패션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엔 저는 한국 가요가 뭔가 그렇게 손이 선뜻 가진 않았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그때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 가요계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기록들을 네,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럼 아마도 뭐든 간에 뽕짝이라는 게 결국 노스텔지어를 얼마나 이제 그 되새기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렇게 치면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음악들도 서서히 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린 세대는 아마 그거를 또 재밌어 할 거고요. 네. 그땐 참 90년대 음악들 나오는 거 보면서 특히 막 김창완 씨가 만들었던 뭐 댄스 가요들, 네. 뭐 박미경, 뭐 클론, 뭐 그런 음악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틀어줬을 때 참 좋아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먼 훗날에는 그런 음악들이 지금의 뽕 같은 네.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방송 나오신 거 봤거든요. 네네. 악뮤의 오날 오밤. 네네. 그래서 나가서 라이브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방송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상파 그렇죠, 그렇죠. 음악 방송에서 네 어떠셨어요? 그때 관객 반응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관객 반응들 사실 그 무대 위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당연히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네네. 거고 공중파의 방송이라는 게 생방송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그렇죠. 정말 딱딱 맞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딱딱 하고서는 바로바로 빠져줘야 되고 이런 네. 진짜 그냥 그 함께 만드는 거더라고요. 뭔가를 그냥 편하게 담는 방송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진짜 이거는 쉽지 않겠다. 진짜 이거를 만약에 매주 한다. 진짜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었고 그 봉준파 방송에서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가 좀 더 궁금한 편이거든요. 저 보니까는 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날 첫 방송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방송 나오신다고 하니까 챙겨서 봤는데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때 로얄블루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정식 선생님 나오셔서 하는데 아마 그 자막을 요청하셨나요? 네네. 손글씨 자막. 네네네. 그건 부탁을 제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색소폰 이정식 선생님 나와서 연주를 딱 하시는데 그 옆에 옛날에 막 뭐 네네네네. 가요 무대 같은 데 나오는 자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음악과 그 뭐 자막과 이런 무드가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참 뜻깊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이 뽕 앨범에서 두 곡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꿈이었네. 그리고 입창 이렇게 두 곡 준비했거든요.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네는 김수일 선생님과 작업을 같이 한 곡이고요. 맨 처음에 가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제 앞에서 딱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바로 옆에서 부르셨으니까.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 깊은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네라는 가사가 딱 들려왔을 때 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 느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렇게 어느 한 줄이 그냥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정말 거의 처음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 가사 한 줄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느껴졌었고, 또 그게 선생님의 목소리로 불려졌을 때의 그 효과나 이런 느낌들이 너무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 순간에 너무 놀라서 이제 그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저희 이제 다큐로 찍어주시는 영상 감독님께서 모든 것이 꿈이었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꽂혀 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순간의 느낌을 담아내기 위해서 편곡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원래 더 화려한 버전의 다른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버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미니멀한 버전으로 가는 게 맞는 편곡이다라고 하면서 완성이 됐던 곡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창이라는 곡은 제가 앨범을 7년 가까이 만들면서 한 3년 정도는 순수하게 헤매다가 버린 시간이었는데 그 헤매의 끝에 이 곡을 완성을 하고서는 만약에 이 곡도 방향이 안 맞으면은 나는 뽕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뽕이라는 타이틀은 내가 못하겠다. 네. 하고서는 이제 음악을 만들면 항상 회사랑 공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보내고서는 아침에 보내고 잤죠. 그냥 핸드폰 꺼버리고 잤어요. 네. 그리고서는 만약에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타이틀 앨범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듣고서는 그냥 이거다. 이거가 맞다. 이걸로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곡이 과연 어떤 앨범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은 어떤 앨범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범이 완성이 됐던, 그러니까 앨범의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는 그런 곡이죠. 결정적인 곡이었네요. 네네. 네. 모든 것이 꿈이었네. 그리고 이창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뭐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시다. 최근에 처음에 좀 어디서 알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진짜 맨 처음에 알아봐 주신 분이 사실 좀 엉뚱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무주에 계시는데 네. 무주에 부모님 일을 돕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한 심지어 뽕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센스의 이방인 앨범을 들고 와서 그 저한테 사인 받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분도 너무 놀랄 일이고 저도 놀랄 일이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맨 처음이었고, 근데 뭐 이거랑은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동네에서 정말 테이블 2개밖에 없는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고 나가는데 이제 옆 테이블에 계시던 분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번처럼 뭐 DMZ 페스티벌 이런 데 갔으면은 그런 데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나를까? 저는 이제 프로듀서고 그 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앨범 자켓도 그렇고 앨범 자켓을 그렇게 찍어놓고서는 누가 나 알아본다 하고 신기해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약간 셀럽의 삶을 혹시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일단 뭐 그렇게까지 또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 아직까지는 뭐 그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익숙하진 않지만 놀랄 일은 아니니까. 근데 뭐 동네를 걷거나 이럴 때 알아보시거나 이럴 때는 사실 저도 많이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고,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놀라기 때문에 아마 그 더 놀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자체를 그렇게 막 즐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빈지노 노비츠키 앨범에도 참여를 하셨고 또 이제 백현진 씨와 또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인연은 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작업들은 대부분 회사랑 연결이 되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죠. 회사에서 뭐 이런 음악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컨택이 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백현진 씨랑도 그래서 그 뱅버스 뮤직비디오도 있었고 이 크라임에서도 결국 그 참여하시잖아요. 백현진 씨도. 그래서 뭔가 두 분의 인연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회사를 통해 오는 일이 어떻게 좀 겹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거나 뭐 뵌 적도 없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네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중간 단계쯤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제가 인터뷰 보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음악을 만들 때 그때 김창완 선생님 라디오에서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엉덩이로 만든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오래 앉아 있어서 만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막 영감 기다리고 있을 새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앉아서 써야 되는 건데 실제로 뭐 앨범이 오랫동안 좀 작업이 되기도 했었고 평소에 작업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뭐 일어나서 어떤 루틴이 있다거나 아니면 데드라인이 딱 있어야지 곡이 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합니다. 앨범 만들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작업 공간이랑 주거 공간이 합쳐져 있었는데 네. 앨범 나온 이후에는 이제 그걸 분리를 한번 해봤고요. 작업실이 그럼 지금 따로 쓰시고. 네네네. 네. 근데 역시 분리를 해보니까 그 방식보다는 한 공간에서 하는 게 좀 더 저의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다시 합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작업을 보통은 작업을 하다가 잠깐 딴짓을 하고요. 의도적으로든. 네네. 뭐 TV를 틀든. 근데 어차피 하다가 멈춰놓은 게 있으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진 않기 때문에 맞아요.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뭐 TV를 틀어서 영화를 보든 뭐 유튜브를 틀든 뭐 다른 걸 하다가도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막혀있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네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붙잡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그 작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 약간 의도적으로 환기하는 목적도 있으신 거죠? 네네, 그렇죠.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뭐 제가 감이 될 바는 아니지만은, 저 글을 쓰면서 막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막, 진짜 딴짓을 많이 해요.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를 본다든가 이러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도 눈은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게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이상하게 뜬금없이 그 어느 순간에 풀려가지고 네, 또 그쵸. 그걸 쓰게 되고 그럼 다 접고 다시 쓰고 뭐 이렇게 네네. 되는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시군요. 저의 경우에는 그 요리하는 분들 영상 좀 많이 보고요. 네네네. 네, 요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손으로 뭔가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유리 세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뭐 가죽 같은 걸 재단을 해서 그걸로 구두를 만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좀 머리가 정리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요리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레시피를 막 네. 그렇게 하는데 좀 공감이 가네요. 그 레시피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만드는 공정도 다 이유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정리되는 게 있죠. 의외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음악 작업을 하시는 편인데 네. 다른 취미 생활 같은 거는 혹시 즐길 시간이 있으신지? 취미가 사실- 있으신가요? 취미라고 하기에도 뭐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거는 뭐 모두가 갖고 있는 네. 취미일 거고 저한테는 요즘엔 이제 정말 직업 음악인으로서 거의 이제 확고해지고 있어가지고 네. 딱 정말 직업 음악인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는 조금 그 구분이 조금 더 강해지거나 옅어지거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저한테는 그냥 비트를 찍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가장 편하게 하는 작업이고 그냥 뭘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그냥 망해도 상관없고 아무도 안 써도 상관없는 작업이고 그냥 안 해봤던 거 뭐 안 써본 악기 같은 걸 가지고 실험해보는 작업에 가깝고요. 그렇게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네. 진짜 좋은 거는 빼놓고 나중에 내 앨범에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뭐 취미가 비트 찍기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음악 활동 자체가 취미로 된 저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음악에 빠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고 네. 또 형은 이제 고학년이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집에 일찍 와도 아무도 없는 게 초등학교 때는 좀 무서우니까. 근데 그때 집에 이제 오디오가 있었고 네.
오디오에 신해철 씨의 1집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신해철 씨 1집을 하루 종일 들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시기 전까지 하루 종일 틀어놨었고 네. 그랬던 거가 아마 음악을 듣는 게 너무나도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집에 이사를 가면서 학교랑 집이 되게 멀어지게 됐고 네. 그러면서 통학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였는데 또 중학생이 학교 가는 것도 싫고 학교 갔다 끝나고 친구들은 다 이 동네에 있는데 나만 집에 또 1시간 반 동안 가야 되니까 또 가기 싫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지루한 시간이니까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음악을 많이 들었던 거가 아마 그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에선. 참 그때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 있고 이랬으면은 지금만큼 음악을 안 좋아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음악 아니면은 없잖아요. 오가면서 할 수 그쵸. 있는 게. 왜냐면은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이동식 음악 재생할 수는 있었으니까는. 근데 뭐 핸드폰으로 뭘 인터넷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음악이 가장 가까운 어떤 취미가 된 거군요, 결국은. 그리고 저는 또 어렸을 때 CDP로 음악을 들었었기 때문에 네. 음악을 많이 챙겨갈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 가는데 CD를 10장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많이 갖고 가야 한 2장, 3장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그 2장, 3장 안에 들어있는 노래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라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정말 빠지지 않고 가져갔던 CD가 있다면 어떤 앨범일까요? 그 당시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쯤에는 이미 머리가 좀 컸으니까 네. CD를 내 손으로 고르고 사고 했었는데 네. 주로 그 컴필레이션들이 많았죠. 여러 음악 들을 수 네네. 있는 네. 팝 음악 쪽에서요. 그쵸. 나우 이런 시리즈 많이 나우 나왔었잖아요. 그 그래미 노미니즈도 네. 있었고 맥스도 있고 그때는 그쵸, 팝 맥스. 컴필레이션 진짜 많을 네네. 때였죠.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뭐 얼티메이트 그런 에디션 베스트 같은 앨범, 그런 네. 앨범들도 많이 들었었고요. 최대한 많은 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군요. 그쵸, 항상. 그쵸. 한 앨범보다도. 네네. 그 이우공님은 평소에 이제 본인을 댄스 뮤지션, 뭐 댄스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를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혹시 스스로도 이제 춤추는 걸 좋아하시는지 댄스 음악에 맞춰서 뭐 클럽에 가서 네.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런 환경에 많이 있으니까. 클럽은 옛날에 되게 자주 갔었는데 클럽에서 어떤 춤을 추고 그런 걸 즐기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스피커에 등을 대고 있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 스피커에- 음악을 막 느끼는. 네, 그 우퍼를 뻥뻥 때리는 네. 거를 이제 등으로 받으면서 이제 쾅쾅 때리는 거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오. 그 음악을 들으시러 결국 가신 거네요. 아마 좀 더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밥을 안 먹고서는 그 우퍼 스피커에 등을 대고 있으면은 진짜 속이 비어 위가 있으니까 뚫리니까. 네, 쾅쾅 울리거든요. 네. 속이. 그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진짜 뭐 집이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클럽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랬군요. 이번에는 이호공님의 추천곡을 2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추천곡 2곡만 좀 골라달라 말씀드렸더니 제가 살짝 봤더니 아주 재밌는 선곡이 또 왔어요. 어떤 곡 고르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심수봉님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네. 곡과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네. 곡을 골랐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2곡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백만송이 장미는 뭐랄까 되게 오묘한 곡이거든요. 심수봉님 곡 중에서도 아마 이게 프랑스 러시아. 원곡이 러시아였나요? 네네. 외국 곡이 원곡인데도 그걸 전혀 몰랐을 정도로 진짜 한국 사람이 부른 노래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또 맞아요. 듣다 보니까는 이게 또 뭔가 한국인의 뭔가가 느껴지면서도 또 네. 이국적이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네. 근데 또 그걸 모르고 들었으면은 그냥 좀 세련된 뽕짝 음악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묘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뽕짝 음악에 대해서 요즘에 뭐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곤 있지만은 생각을 해봐도 과연 그렇게까지 외국 사람들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많이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곡도 저한테는 그런 곡 중에 하나죠. 결국 이게 외국 곡인데 우리에게 어떤 너무나 밀접하게 들린다는 거 네네. 그런 점에서 참 묘한 곡이네요 정말. 네네. 그리고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어떤 이유로 또 고르셨어요? 너무 단순한. 9월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CD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빠지지 않고 챙겨 다녔던 앨범 중에 하나가 Earth, Wind and Fire의 그 이제 베스트 앨범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아했던
September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에 항상 트는 노래였고요. 오. 왜냐면 이게 진짜 기분 좋아지는 네, 음악이죠.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음악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곡이 저한테는 아침에 등굣길의 테마 음악이었고 그리고 Earth, Wind and Fire의 다른 곡인 그 That's the Way of the World라는 곡이 저에게는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한강다리를 건넜었는데 네. 그 한강다리를 이제 해가 져 있고 한강다리에 진입하는 순간에 항상 틀었던 노래였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디제잉을 한 거죠. 저 스스로에게. 선곡을 하신 거군요. 네네. 수미상관이네요. 하루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파일. 오, 약간 이효공님의 학창 시절 테마곡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결국 이 고등학교 어렸을 시절의 테마곡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자,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그리고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오겠습니다. 수년에 걸친 뽕 프로젝트가 드디어 대단원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뽕을 찾아서 요 다큐 마지막 회 엔딩을 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새 프로젝트 제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다음 프로젝트도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이제 뽕을 잇는 그 차기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고요. 아, 네. 앨범의 제목이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네. 이미 정했고 오. 앨범 작업은 뭐 어떤 면으로는 시작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앨범의 제목은 아메리카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음악도 지금 뽕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뽕을 만들 때는 뽕짝 음악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다가 이게 의식할 필요가 없이 이미 나한테 있는 것이다가 결론이었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이미 안에 있던 것들, 내 안에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덮고 있는 껍데기들을 좀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들이 필요했다고 하면은요. 네. 아메리카는 오히려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껍데기들을 덕지덕지 붙이는 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멋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해서 네. 거꾸로 되게 유치하고 촌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뽕이라는 앨범과는 약간은 겹치는 면이 있으면서도 또 완전히 다른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저도 이 뽕을 찾아서 마지막 회의 그 엔딩을 딱 보면서 와 이런 거를 벌써 또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음악 팬들의 궁금증 그거예요. 이건 또 얼마나 기다려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대략 정도? 근데 일단 회사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거는 뽕만큼 오래 걸리지는 말자. 아.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뽕 앨범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냥 나의 앨범을 어떻게 완성을 해, 어느 선까지 만들어야 이게 나의 앨범으로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확신이 없었고, 뭐 노래나 이런 게 잘 없는 앨범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는 뽕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저 사람의 앨범은 원래 가창이나 뭐 피처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를 아시기도 아실 거고,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해서 앨범에 대한 어떤 완성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분명히 뽕보다는 훨씬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집 뽕이 250이라는 뮤지션을 좀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하고 잘 소개한 앨범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앨범에서는 좀 충분하게 좀 편안하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브의 다이브 인투 뮤직, 오늘은 이유공님과 그의 음악에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때면은 그냥 앨범을 하나 만들었고 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가 아직은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또 이런 앨범에 관한 인터뷰는 또 은근히 좀 오랜만에 한 거여가지고 네. 이런 자리를 또 오랜만에 가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가웠고 저는 대중음악상 때 이렇게 멀리서 뵀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휘날레 이 곡 준비했거든요. 뭐 아까 간단히 얘기하긴 했었지만 어떤 곡인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이 앨범은 이제 저의 노스텔지어를 쫓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 노스텔지어를 쫓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딘가 좀 슬픈 기분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TV 매체라는 매체가 어떤 그런 슬픔의 정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 같고 함량이. 근데 또 어린 애들이 보는 만화도 많이 슬펐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도 항상 주인공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 근데 심지어 아기 공룡조차도 부모와 떨어진 아기 공룡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왜 이렇게 이 만화가 슬프게 나에게 기억에 남아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그 주제가 때문이었고 그렇다면은 주제가 그 목소리로 불렸기 때문에 더 나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슬픔을 나에게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가 있으면 그 슬픔을 그 목소리를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승훈님과 작업을 했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어렸을 때는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무슨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설레잖아요. 그냥 네네. 오늘 그거 하는 날이다. 봐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너무 슬프고요.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맞아요. 공허함이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끝날 때 나오는 음악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그 만화가 끝날 때 나오는 노래처럼 너무 슬프진 않고 다음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나의 슬픔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네. 그 정도의 슬픔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제 둘리의 오프닝송으로 시작된 나의 슬픔을 오승훈님의 클로징송으로 좀 이제 해소하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작업을 했던 곡이었어요. 참 그렇게 말씀 듣고 이 노래를 들으면은 또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것 같은 노래입니다. 네. 휘날레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뮤브의 순서 마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구독과 하트, 뭐 댓글 항상 감사하게 받고 있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플레이리스트부터 해서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유공님의 휘날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유공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브의 오프닝송은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씨가 만들어주셨고요.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윤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